PT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 평가를 하지 않고 날 운동시킨 95% 정도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퍼포먼스 피라미드 맨 아래는 안정성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안정성을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 그쵸. 나는 그만큼의 근력이 있는데 얼마만큼 잘 방출할 수 있느냐가 결국엔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의 소산들이 뭔가 일어나면서 관절에 분명히 데미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출간 12개월 만에 150만 부를 돌파한 화제의 신간 질병 해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머슬 TV로 활동하고 있는 운동생리학 박사 정송명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는 이 안정성이 제일 좋았던 챕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 퍼포먼스 피라미드 맨 아래는 안정성입니다. 이 안정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차의 엔진은 페라리인데 껍데기는 뭐 스파크야. 그러면은 잘 달리는데 뭐 코너 돌다가 한번 삐끗하면은 거의 사망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안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들은 과연 그런 안정성 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 그 개념이 사실 코어라고만 생각하다면은 맞아요. 너는 되게 1차원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460마력짜리 자동차가 있었대요. 그것보다 3분의 1 출력을 가진 경주용 자동차를 타니까 훨씬 더 빨리 가더래요. 물론 차체가 가벼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타이어 차이더래요. 타이어 차이. 타이어가 얼마나 더 노면에 착 달라붙느냐로 의해서 훨씬 더 힘을 잘 전달할 수 있었다. 엔진이 크든 말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너링 같은 거 돌 때 자기는 조금 더 힘을 잘 전달해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 되게 조그만하고 그냥 이런데 스쿼트 막 엄청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엄청 등치는 큰데 막 발발발발발발 거리면서 막 스쿼트 하는 사람, 전 딱 이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엔진을 얼마만큼 잘 내가 바깥으로 방출할 수 있느냐가 결국엔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 다행인 거는 3대 운동을 어쨌든 뭔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힘의 전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공부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쉽게 와닿았는데, 아마 일반인들한테는 안정성? 그냥 내 몸이 안전하면 안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정성이라는 거는 뭐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좀 안정성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손과 발을 말초적인 거라면은 보다 심부적인 것들, 쉽게 얘기하면 뿌리 같은 거죠. 그렇죠. 공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팔 힘도 좋아야 되고 뭐 전완근도 좋아야 되고 손가락 힘도 좋아야겠지만, 이 몸통에서의 그거를 그 회전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지면으로부터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손끝으로부터 뻗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정성이지 않나. 중년이 되면 당연히 어디가 아픈 게 당연하고, 당연히 내가 높은 퍼포먼스를 못 내는 게 당연하고, 부상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상이나 노화 때문에 못하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부상이나 이런 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너가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결국엔 너가 안정성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안정성 근육들, 우리가 이야기한 타입 1 이제 지근, 큰 힘을 낼 수는 없지만 약간 작게 우리의 연결성을 만들어주는 근육이다. 근데 이 근육들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혹은 나의 생활 습관 때문에 뭔가 점차적으로 기능을 잃어버리면은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머슬들의 힘을 낼 때 부상을 야기하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불균형을 갖고 있고요. 이 불균형은 평생 해결이 안 돼요. 뭐 신이 와가지고 이걸 뚝딱뚝딱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이 불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불균형이 있는 사람을 균형 있게 만든다고 이 사람의 퍼포먼스가 올라간다는 건 또 아니에요. 절대 안 올라가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끝에는 퍼포먼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퍼포먼스는 잘 달리고 잘 뛰고 내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뭐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삶에서 필요한 운동이 된다라는 거를 여기선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안정성 운동들 여러분들 아마 다 알 거예요. 어떤 운동들이 필요하고 어떤 운동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정성을 담당하는 머슬들은 거의 빠른 속도에 반응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빠르게 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글로벌 머슬, 우리가 이야기하는 더 큰 근육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밴드 가지고 이제 헬스장에서 안정성 운동 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뭐 배구 선수 약간 느낌으로
막 이렇게 해. 네. 이거는 내가 안정성이 충분히 된 사람들, 이제 야구 선수분들은 좀 빠르게 하잖아요. 충분히 안정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활성화를 위해서 속도를 올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보다 천천히, 보다 해당 근육에 집중하고 해당 움직임에 집중해서 훈련을 하는 게 더 이상적이다. 그리고 이 안정성을 만들어주기 위한 운동들은 보통 내가 선호하지 않는 운동들이 맞아요. 이제 우선시 되는 게 좋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하는 것보다 남한테 받는 게 좋다. 이 책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안정성이라는 거는 뭔가 강한 거나 균형 잡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냐고. 그래서 안정성이 약하면 힘이 이제 새어나간다, 힘의 소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힘의 소산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우리 관절로 일어나게 되면서 관절 부상을 야기한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최소 100kg에서 한 200kg의 레그프레스를 좀 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정성이 뒷받침되어 있을 때. 하지만 스쿼트에서는 100kg에서 200kg를 하는 남성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안정성이 없어서 그런 건데, 안정성이 없어서 그 무게를 못 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나는 그만큼의 근력이 있는데 뭔가 힘을 냈을 때 힘의 소산들이 뭔가 일어나면서 관절에 분명히 데미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트레이닝이 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안정성 트레이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좀 막 설명을 드리는데, 좀 어떤 게 가장 안정성 트레이닝 할 때 좀 좋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필요한 안정성을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 결국엔 나한테 예. 필요한 거. 여기선 나오진 않지만 네. 일단 검사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음. 검사 평가는 뭐 우리 뭐 FMS라든지 뭐 이외에 여러 가지 동적 평가 혹은 정적 평가들에 대한 이제 검사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검사 방법 등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능이 떨어지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운동 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내가 PT를 받으러 갔는데 나한테 검사 평가를 하지 않고 인바디만 체크하고 날 운동시킨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분은 95% 정도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94%? 네. 그래서 그 요즘 PT 단가가 10만 원인데 그만큼의 뭐 한 8만 원, 10만 원의 값어치를 받으려면은 나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한 사람한테 운동을 배워도 될까 말까요? 왜냐면은 무언가를 고치는 거는 로봇 고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 고치는 건 더 힘들거든요. 얘는 어디 안 가잖아. 네. 근데 사람은 가서 또 생활 습관대로 움직이고 이러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검사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쿼트가 안 된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스쿼트만 보는 게 아니라 발의 족압이 무너졌거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발이 안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근데 바깥쪽은 이제 많이는 없지만 안쪽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 X다리 네. 혹은 이제 반대로 무너졌다면 O다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 X다리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분들이 엉덩이 기능이 또 떨어졌어. 그렇죠. 엉덩이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무릎이 또 안쪽으로 모아지고 발은 이렇게 모아지고 이제 골반은 앞으로 이렇게 전방경사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스쿼트를 하면 스쿼트가 되냐 이거죠. 안 되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순서대로 이제 시퀀스대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시퀀스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면은 일단 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발 관련돼서도 여기 뭐 발가락을 잘 움직여야 되고 맞아. 발의 아치를 살려야 되고 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발에 대한 안정성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발을 잘못 쓰면은 결국엔 엉덩이를 못 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잘 쓰려면은 또 발을 잘 써야 돼. 근데 결국에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발을 못 쓰는 거는 골반이 무너져서 그런 거 아닌가? 결국엔 골반에서 뭔가 애초에 틀어졌으니까 발을 못 쓰는 건데, 사실 발만 뭔가를 한다고 해서 스쿼트가 다시 이렇게 탁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도 물론 뭔가 그 내용상 골반을 다루지 않았겠지만 저는 조금 더 상위는 골반이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상위로 가면은 네. 견관절의 문제.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검사 평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애초에 시작점을 잘못 잡으면은 아예 운동의 순서가 잘못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인은 여기 있는데 발만 보고 있으면은 이 친구를 해결해도 원인 해결이 안 되니까 맞아요. 결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인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검사부터 미시적인 검사까지 단계별로 이뤄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하려면은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뭐 직업적인 특이성에 대한 것들 혹은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활은 어렵습니다. 저도 재활 관련돼서 공부는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 생리학은 그래도 딱딱 나오고
아니면은 이렇게 바뀌고 이러지만 재활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제 나름대로의 검사 평가표가 있어요. 이건 사실 뭐 검증된 것도 아니고 저의 공부한 거에 토대로 만든 건데, 일단 가장 먼저 그냥 맨몸 스쿼트를 먼저 시켜보긴 해요. 일단 그걸 보면 대충 저는 이제 많은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이게 뭐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저 뭐 시켜보냐면, 저는 사실 숨 참기를 시켜봐요. 왜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호흡에 대한 인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숨참기 딱 시켜보면 대충 몇 초 참는지 보고, 그리고 어떻게 숨을 참기 전에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들만 봐도 이 사람이 호흡을 되게 못하고 잘하고 결국에는 호흡을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겠구나, 이런 걸 전 딱 보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냥 호흡 못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코어의 안정성이 그냥 무조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흡 무조건 체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에도 안정성 딱 얘기 나오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호흡이거든요. 호흡은 종류도 여러 가지고 네. 그리고 호흡을 잘한다는 것은 운동에 대한 기능이 높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척추를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딱 이 안쪽에서부터 압력을 가해서 이거를 빳빳한 쇠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실 호흡에서 오는 건데, 이 호흡의 능력은 또 어디서 오냐? 심폐적인 능력이 좋은 사람이 호흡적인 능력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초보자분들한테 이제 우리 그냥 이론적으로 갔을 때 이 심폐 훈련을 초보자들한테 꼭 시키는 이유가, 호흡 기능이 좀 떨어진 사람들한테 호흡 기능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 아까 또 우리가 얘기했듯이 최대산소 섭취량 형태의 한 번 크게 올라가고 한 번 쭉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훈련이 자연스러운 또 이제 호흡을 만들어주는 형태.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게, 허리가 고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삽질을 하는 거는 허리의 부상률을 높일 것이다. 그렇죠. 호흡을 못하는 사람은 삽질하다가 허리 다칠 가능성이 크다. 죽다가 다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뭔가 이런 게 죽다가 허리가 삐끗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 보면은 내가 이거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걸 들려고 할 때 딱 잘못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인지가 좋다는 거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예방이 좀 가능하다는 거니까 호흡 형태의 훈련을 많이 해라. 예, 초보자들이라면 더 많이. 저는 이 호흡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공부를 되게 많이 한 편이에요. 저는 이 호흡을 저한테 약간 환상의 영역이에요. 여기가 왜 환상의 영역이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수도승 같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항상 이렇게 뭔가 호흡으로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티벳에 가면 많은데, 티벳 승려들을 잡아놓고 이런 실험을 한대요. 야, 호흡을 해서 오른손을 더 뜨겁게 해봐 하면 실제로 더 뜨겁게 할 수 있대요. 실제로. 실제로? 이거는 그냥 책에서 검증됐다고 그래, 그 책은. 그리고 티벳 승려들을 실제로 냉동 창고에다가 넣는데요. 살아남는데요. 호흡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저도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 제가 그래서 약간 환상 영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호흡에 대한 환상이 좀 있거든요. 뭔가 이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컨트롤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호흡 공부 많이 했는데, 제가 이 고중량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호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왜냐면 호흡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몸을,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우리 몸의 스티프니스를 튜닝한다고 하거든요. 이 튜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의 단단함을 어떨 땐 단단하게 만들었다가 어떨 땐 느슨하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그게 결국엔 이 호흡을 통해서 안정근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수축시키고 하는 건데,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능력이 저는 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이 뭔가 제 등 뒤로 호흡을 해라 그러면 등 뒤로 이렇게 딱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감각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헛소리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실제로 그런 감각들이 생겨요. 이렇게 360도로 뭔가 호흡한다는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면 좋은데, 그거의 핵심이 여기서도 이제 횡격막을 잘 컨트롤하고 움직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요 횡격막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많이 트레이닝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의 사람들이 횡격막의 중요성을 모르고 트레이닝을 안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특히 보디빌딩을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요즘 보디빌딩에서 횡격막 트레이닝 하는 거 있잖아요. 뭐요? 베큐음이죠. 아, 제가 프리다이빙을 배웠을 때 네. 베큐음을 배웠어요. 아, 바닷속에 깊게 내려가는 건 너무 재밌어. 네. 그래서 저도 한 20몇 미터씩 내려가는데, 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레벨이 높아지면은 이제 호흡하는 것들, 이제 그리고 요거 스트레칭하는 거, 횡격막 스트레칭하는 거 하면서 베큐음을 이제 알려줘요. 근데 베큐음을 알려주는데, 이제 베큐음도 저희는 그냥 이렇게 횡격막만, 이제 보디빌딩은 이렇게 당겨오는 것만 하잖아.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도 가고 막 그래요. 와. 이제 상급자분들은.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압을 강하게 만들고
이쪽으로 강하게 압을 만들고 그런 것들 보면은 와 이거 횡격막도 트레이닝이 잘 되는 거고 프리다이빙을 제가 하니까 혹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프리다이빙이라는 종목은 최대한 몸을 릴렉스 시켜야 돼요. 힘을 최대한 쓰지 않아야 이제 내가 오래 그 가진 숨을 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할 때 준비 호흡이라는 걸 해요. 이제 준비 호흡은 최대한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복식 호흡이랑 우리 흉식 호흡을 같이 쓰면서 했다가 호흡을 내가 평상시에 했던 것보다 한 2번, 3번 더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요. 그러면은 처음에 호흡이 한 여기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 점점 내려가요. 예.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까지 있었던 거를 못 느끼게 딱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호흡 훈련이고 제가 그래서 보디빌딩 하는 친구들한테 프리다이빙 좀 많이 하라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보디빌딩 자체가 조금 긴장도가 높은 훈련이니까 좀 나를 이렇게 좀 다스리거나 좀 내가 릴렉스하는 형태의 훈련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저는 실제로 도움 많이 받았고. 프리다이빙을 잘하려면 심박수를 늦춰야 되죠. 아, 그쵸. 그래서 제가 약간 계속 호흡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했던 게 호흡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호흡 이렇게 통달자들은 원래는 우리가 심장이라는 근육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내피셜입니다. 완전 내피셜인데 진짜 이 호흡 컨트롤 잘하는 사람들은 심장을 원래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근육이지만 호흡으로 심장을 늦추게 천천히 뛰게도 했다가 빠르게 뛰기도 했다가 호흡만으로 딱히 일정한 활동 없이 호흡만으로 그걸 왔다 갔다 조절하면서 체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는 그 위모프라는 그 아이스맨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의 호흡법을 실제로 연습을 해요. 근데 그 사람 호흡법이 어떤 거냐면 과하게 호흡을 하다가 순간 호흡을 딱 끊어요. 약간 이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평화와 그 불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그런 것들을 막 연습시키는 뭐 그런 호흡법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걸 하다 보면 실제로 딱 호흡을 과하게 하다가 호흡을 딱 끊잖아요. 그럼 심장이 막 뛰고 있어요. 뛰고 있는데 제가 숨을 쉬면 안 되니까 심장을 늦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몇 번 연습하다 보니까 뭔가 나의 상상이긴 하지만 내가 내 심장을 조금 천천히 뛰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영역이 저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정성의 호흡이라는 단원이 있어서 전 너무나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호흡은 결국에는 신체의 가동성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스트레칭 아마 하시면은 이제 아마 스트레칭 시키시는 분이 호흡 내뱉으세요. 내뱉으세요.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내뱉으면은 몸이 더 느슨해져. 근데 내가 생각보다 호흡을 내뱉지 못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사실 스트레칭 하면서 느끼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긴장도가 높아져 있고 몸은 약간 이렇게 경직돼 스태틱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 몸을 완전하게 루즈하게 만드는 거는 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호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주변에 또 명상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 전 명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내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하면 딱 좋아.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어쨌든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는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강내압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흔히 운동에서는 그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이 잠그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호흡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발 이야기, 뭐 척추 이야기, 어깨 이야기, 손가락 이야기 뭐 이렇게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사실 나머지 뒷부분은 그렇게 막 저한테 와닿거나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그랬습니다. 혹시 뭐 선생님은 뭐 보시면서 또 재밌거나 그랬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뭐 여기서 이제 뭐 발가락 요가, 뭐 손가락 잘 움직이기, 뭐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와 발가락 우리 잘 움직였어 생각해 보면요. 맞아요. 발도 막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하고 엄마 나 이게 신기해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요즘 그거 하려 그러면 잘 안 안 되죠. 되죠. 발가락에 대한 기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 같은 경우도 뭐 신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또 구조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니까 요즘 또 맨발 걷기가 유행입니다. 근데 맨발 걷기가 사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요. 이것도 약간 이제 보행적인 걸로 봤었을 때 내 보행이 무너진 사람이 맨발로 걷는다는 거는 그것도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부담은 관절이 받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나의 안정성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안정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 사실 다 당연합니다. 호흡도 당연하고 뭐 발 쓰는 것도 당연하고 손가락 쓰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이런 트레이닝들을
또 내가 관심 있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사실 예전에는 그냥 뭐 대형 센터에 누가 트레이너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온 김에 받는 거지만 사실 저는 내 돈을 쓰는 거라면은 관심을 좀 가져야 좋은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유튜브가 많은 그래도 역할을 좀 하고 맞아요. 진짜로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 그 우리 이소룡 브루스리가 했던 말이 있어. 그래서 적었다가 뺐는데 근데 저는 이 내용이 사실 이 책의 모든 걸 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왔어요. 유용한 것을 받아들이고 쓸모없는 것을 버리고 자신만의 것을 덧붙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했었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괜찮은 거는 들으시고 이건 나한테 쓸모없는 것 같은 데는 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것을 찾아서 덧붙이시면은 아마 오늘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건강 수명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하려면 진짜 스스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 끊임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이렇게 팟캐스트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5만 이상 나와야 되나요? 한 3만만 봅시다. 3만 정도만 나오면은 3만 부탁드립니다. 3만. 3만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사실 앞으로 다룰 수 있는 단원들이 영양이랑 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면도 진짜 재밌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인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병해방이라는 책 뭐 사서 읽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근데 여기서 있는 내용들이 좀 전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라는 약간 그런 책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내 건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책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굿머슬 TV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 여기 디로딩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구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진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진짜 이 책이 약간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 건강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관점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독자분들이 이 책을 꼭 사서 읽었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가 뭐 이 책과 아무 관련 없죠. 저희도 저희 돈 주고 사서 봤지만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로 마무리하면서 저희의 팟캐스트 첫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